길 잃은 선비, 기이한 하룻밤. 옛 이야기가 소리 없이 깊어지는 밤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먼 옛날, 벼슬길에 오르기 위해 험난한 여정을 떠났던 한 선비의 기이하고도 아름다운 인연에 관한 것입니다. 빗소리와 함께 젖어드는 이 신비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이 여정의 길잡이가 됩니다. 이야기의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를 살포시 눌러주신다면 이 낡은 서책의 다음 장을 넘기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천지가 먹구름으로 뒤덮이던 그 축축하고 어두운 산속으로 함께 걸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선 중기, 하늘의 뜻을 읽고 성현의 도를 깨우치려 평생을 좁은 방 안에서 글 공부에만 매진해온 선비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학진이었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단 하루도 붓을 놓지 않았던 그는 마침내 자신의 학문을 세상에 펼치고 노모를 봉양하기 위해 한양으로 향하는 과거길에 올랐습니다. 등에 짊어진 낡은 괴나리봇짐에는 그가 가장 아끼는 몇 권의 서책과 어머니가 밤을 새워 지어주신 빳빳한 무명 두루마기가 전부였지만 그의 발걸음만큼은 청운의 꿈을 품은 채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호사다마라 하였던가요? 험준하기로 소문난 고개를 채 넘기도 전에 맑았던 하늘이 심상치 않은 빛깔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산등성이를 훑고 지나가는 옅은 안개구름인 줄 알았으나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사방이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먹물을 엎지른 듯 시커먼 먹구름이 하늘을 완전히 집어삼켰고 이내 천지를 뒤흔드는 뇌성병력과 함께 굵은 빗방울이 후둑후둑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곧 푹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산의 나무들이 거센 바람에 비명을 지르듯 흔들렸고 평탄했던 산길은 금세 진흙탕과 굽이치는 흙탕물로 변해버렸습니다. 학진은 서책이 젖을세라 보찜을 가슴 깊이 품고 뜰 듯이 걸음을 옮겼지만 첩첩산중에서 비를 피할 만한 처마를 찾기란 모래사장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집시는 이미 진흙에 파묻혀 벗겨진 지 오래였고 맨발은 날카로운 돌부리와 나뭇가지에 긁혀 붉은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산귀신의 밥이 되고 마는 것인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한기에 이빨이 딱딱 부딪혔고 물을 잔뜩 머금은 도포자락은 천근만근 무거워져 학진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번개가 칠 때마다 기괴하게 뻗은 고목들이 마치 자신을 잡으려는 악귀의 소나기처럼 보였습니다. 체력은 이미 바닥을 드러냈고 절망감이 숨통을 조여올 무렵이었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비탈길을 간신히 기어오르던 학진의 시야 끝에 아주 작고 희미한 불빛 하나가 흔들거리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산도깨비의 장난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스쳤지만 생사의 갈림길에 선 그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불빛을 이정표 삼아 미끄러지고 넘어지기를 수십 번, 마침내 그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깎아지른 절벽 아래 아늑하게 자리 잡은 작은 초가집이었습니다.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밖은 세상을 집어삼킬 듯 폭우가 쏟아지고 광풍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호롱불이 새어나오는 그 초가집 주변만큼은 묘하게도 비바람의 기세가 한풀 꺾인 듯 고요했습니다. 잡초 하나 없이 정갈하게 다듬어진 마당을 지나 학진은 얼어붙은 손을 들어 조심스레 살인문을 밀치고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지나가는 과객이옵니다. 한양으로 가던 중 폭우를 만나 길을 잃었으니 부디 처마 밑에서 비만이라도 피하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빗소리에 목소리가 묻힐까 두려워 있는 힘껏 소리쳤지만 방 안에서는 아무런 기척이 없었습니다. 주인이 없는 빈집인가 싶어 돌아서려는 찰나 방 안에서 스르륵거리는 옷 스치는 소리가 나더니 낡은 문창살 너머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이윽고 삐걱거리는 마찰음과 함께 방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을 등지고선 한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 학진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문을 여니는 놀랍게도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깊고 거친 산중의 험악한 날씨와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자태였습니다. 여인은 눈처럼 새하얀 소복을 티끌 하나 없이 정갈하게 차려입고 있었으며 칠흑같이 검고 긴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내려 허리춤까지 닿아 있었습니다. 등 뒤에서 비치는 호롱불빛을 받은 그녀의 얼굴은 마치 밤하늘의 달빛을 그대로 머금은 듯 희고 투명했습니다. 이 거친 빛 속을 어찌 뚫고 오셨는지요? 여인의 입술이 열리며 흘러나온 목소리는 옥구슬이 은쟁방위를 구르듯 청아하면서도 듣는 이의 마음을 단숨에 가라앉히는 기묘한 힘이 있었습니다. 여인은 낯선 사내의 등장에도 놀란 기색 하나 없이 오히려 오랫동안 기다려온 이를 맞이하는 듯한 차분한 눈빛으로 학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참으로 무섭게 내립니다. 누추한 곳이나 들어와 온몸을 녹이시지요. 여인이 몸을 비켜서며 방 안으로 손짓했습니다. 조심스레 신을 벗고 방 안으로 들어선 학진은 다시 한번 멈칫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밖에 요란한 빗소리와 천등소리가 마치 두꺼운 소미불을 덮은 것처럼 아득하게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축축한 곰팡내나 흙내음이 나야 할 산속 초가집 방 안에서는 한여름임에도 불구하고 매화가 만개한 듯한 은은하고도 달콤한 향기가 코끝을 맴돌았습니다. 방 안은 소박했지만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고 아랫목은 누군가를 위해 미리 지펴놓은 것처럼 따뜻하게 데워져 있었습니다. 여인은 다정하게 군부를 조금 더 지피고는 뽀송뽀송하게 마른 수건과 무명옷 한 벌을 내어주었습니다. 학진이 젖은 옷을 갈아입고 아랫목에 앉아 떨리는 몸을 진정시키는 동안 여인은 작은 화로 위에서 끓고 있던 찻주전자에서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는 맑은 차 한 잔을 따라 건넸습니다. 소생은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던 이학진이라 하옵니다. 목숨을 구해주신 낭자의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소. 헌데 어찌하여 이처럼 깊고 험한 산중에 홀로 계시는 겝니까? 따뜻한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준 학진이 조심스레 붙자 여인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아름다웠으나 어딘지 모르게 깊은 슬픔이 묻어나는 듯했습니다. 제 이름은 연하라 하옵니다. 세상의 번잡함과 시끄러움이 싫어 이곳에 자리 잡고 자연을 벗삼아 산 지가 꽤 오래되었지요. 짐승도 길을 잃는 이 험한 밤에 선비님께서 이곳을 차르신 것은 아마도 저 빗방울이 이끌어준 작은 인연의 끈 때문일 것입니다. 연하가 건넨 차를 한 모금 마시자 목줄기를 타고 내려간 뜨거운 온기가 순식간에 오장육부를 데우며 딱딱하게 굳어있던 기혈을 부드럽게 풀어주었습니다. 신비로운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분명 방금 전까지 생사의 갈림길에서 극한의 공포에 떨었는데 연하와 마주 앉은 이 세 칸짜리 작은 방 안은 세상의 모든 근심과 두려움이 닿지 않는 완벽한 별천지처럼 느껴졌습니다. 학진은 자신도 모르게 연화의 깊고 맑은 눈동자를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억겁의 세월을 품은 듯한 고요함과 꽁꽁 언 마음을 녹이는 봄바람 같은 다정함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학진의 심장 한 구석이 알 수 없는 이유로 풍덕거렸습니다. 창호지 문 밖에서는 여전히 산을 통째로 삼켜버릴 듯 맹렬한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으나 방 안을 밝히는 작은 호롱불의 불꽃은 미동조차 하지 않은 채 두 사람의 그림자를 나란히 벽에 비추고 있었습니다. 피로가 밀물처럼 몰려와 눈꺼풀이 무거워졌지만 학진은 결코 잠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았다 뜨면 이 따뜻한 방과 눈앞에 신비로운 여인 연하가 한여름밤의 신기루처럼 허공으로 흩어져 버릴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은은한 매화 향기 속에서 연하가 나지막이 들려주는 산새와 꽃들의 이야기를 자장가 삼아 듣던 학진은 현실과 꿈의 경계가 아스라이 무너지는 것을 느끼며 서서히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기일 잃은 선비와 산속 초가집의 여인, 이 기이하고도 평온한 하룻밤이 앞으로 자신의 운명을 송도리째 뒤바꿔 놓을 거대한 소용돌이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 밤의 학진은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찾아오는 기괴한 그림자. 산중의 밤은 도성의 그것과는 질적으로 달랐다. 해가 서산 너머로 자취를 감추고 나면 먹물을 쏟아부은 듯한 짙은 어둠이 초가집을 통째로 집어삼켰다. 사방을 둘러싼 울창한 수림은 밤바람이 불 때마다 거대한 짐승이 몸척을 뒤척이는 듯한 기분 나쁜 파도 소리를 냈고, 하늘을 가린 먹구름 탓에 달빛조차 온전히 스며들지 못하는 방 안은 그야말로 빛 한 줌 없는 심연과도 같았다. 학진은 낡은 소미불을 턱 밑까지 끌어올린 채 굳게 닫힌 장지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소리들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이 초가집에 머문 지 며칠이 지났지만 학진은 단 하루도 편안한 밤을 보내지 못했다. 피로가 뼛속까지 스며들어 당장이라도 혼절할 것 같음에도 막상 눈을 감으면 기이한 환청이 귓가를 맴돌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그저 바람이 문풍지를 흔드는 소리인 줄만 알았다. 그러나 자정이 넘어가는 시각이 되면 그 소리는 점차 기괴한 형태를 띠며 학진의 이성을 갉아먹었다. 방벽을 이루고 있는 흙 사이에서 무언가가 기어다니는 소리. 그것은 쥐바퀴나 산벌레가 내는 마찰음과는 분명히 달랐다. 누군가 날카로운 손톱으로 흙벽을 긁어내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학진의 머리맡으로 다가오는 듯한 소리였다. 숨을 죽이고 있으면 소리는 멎었다가 학진이 안도하며 긴 숨을 내쉬는 순간 다시금 귓불을 스치듯 가까운 곳에서 들려왔다. 더욱 끔찍한 것은 그 마찰음 사이사이에 섞여 들려오는 정체불명의 속삭임이었다. 남자의 목소리인지 여자의 목소리인지조차 분달할 수 없는 기괴한 음운들이 수십 개로 갈라져 방 안을 떠돌았다. 오지 말았어야. 눈을 반해. 웅얼거리는 듯하면서도 뇌리를 직접 찌르고 들어오는 그 소리에 학진은 양손으로 귀를 틀어막았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다. 환청은 고막을 거치지 않고 학진의 머릿속 깊은 곳에서 직접 울려 퍼지고 있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고 심장은 갈비뼈를 부술 듯이 거칠게 뛰었다. 학진은 이것이 산중의 고독과 낯선 환경이 만들어낸 지독한 환각일 것이라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공포로 마비된 신경은 좀처럼 진정되지 않았다. 이명처럼 쏟아지는 환청에 시달리다 못해 번쩍 눈을 뜰 때면 이번에는 어김없이 기괴한 환각이 그의 시야를 옥죄해왔다. 구름 사이로 찰나의 달빛이 비쳐 방 안을 희미하게 밝힐 때 장지문 위로 일렁이는 그림자들이 문제였다. 마당에 심어진 앙상한 감나무 가지의 그림자여야 할 그것은 어느 순간 길고 기형적인 사람의 손가락 모양으로 변해 있었다. 마디마디가 비정상적으로 꺾인 그림자 손가락들이 문풍지를 뚫고 들어올 듯 꿈틀거렸다. 어느 밤에는 방구석의 낡은 얼룩이 사람의 얼굴로 변해 학진을 노려보고 있기도 했다. 눈동자가 있어야 할 자리에는 시꺼먼 구멍만이 뚫려 있었고 쩍 벌어진 입에서는 당장이라도 썩은 내가 진동할 것만 같았다. 학진이 비명을 지르며 눈을 비비고 다시 쳐다보면
그것은 그저 빗물에 젖어 생긴 벽의 얼룩으로 돌아가 있었다. 꿈과 현실, 환각과 실제의 경계가 무너져 내리는 이 좁고 습한 방 안에서 학진의 정신은 하루가 다르게 피폐해져 갔다. 하지만 학진을 이 끔찍한 초가집에서 도망치지 못하게 만드는, 아니 도리어 소름 끼치는 호기심으로 올가매는 가장 큰 원인은 따로 있었다. 바로 이 외딴 집의 유일한 거주자인 여인, 연화의 기행이었다. 낮 동안의 연화는 더없이 다정하고 평범한 여인이었다. 단정한 자태로 산나물을 무치고 학진의 낡은 도포를 꿰매어주며 가끔은 수줍은 미소를 지어 보이는 그녀에게서는 어떠한 그늘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해가 지고 밤이 이슥해지면 그녀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된 듯했다. 그날 밤도 학진은 벽을 긁는 소리와 속삭임에 시달리다 가까스로 선잠에서 깨어났다. 방 안은 여전히 숨막힐 듯한 어둠으로 가득했다. 그런데 언제나 들려오던 환청 대신 바깥에서 기척이 느껴졌다. 지그덕. 오래된 마루가 짓눌리며 대는 소리였다. 도둑이라도 든 것인가 싶어 학진은 몸을 웅크린 채 문틈으로 시선을 가져갔다. 찢어진 문풍지 틈새로 내다본 마당에는 창백한 달빛을 온몸으로 받으며 서 있는 연화의 뒷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초겨울의 매서운 밤공기에도 불구하고 얇은 속적삼 차림이었다. 신발도 신지 않은 맨발 상태였다. 흙바닥의 냉기가 뼛속까지 얼어붙게 만들 텐데도 그녀는 추위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듯 미동조차 없었다. 학진은 그녀를 부르려다 입을 다물었다. 연화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추위 때문이 아니라 무언가에 홀린 듯한 기괴한 경련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이윽고 연화가 천천히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그녀가 향하는 곳은 집 뒤편, 마을 사람들도 발길을 끊었다는 험난한 사당산으로 이어지는 오솔길이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기묘했다. 팔소리가 전혀 나지 않았고 무릎을 굽히지 않은 채 물 위를 미끄러지듯 나아가는 모습은 살아있는 사람의 그것이라 보기 어려웠다. 고개는 왼쪽으로 기이하게 꺾여 있었고 축 늘어뜨린 양팔은 걸음에 맞춰 기계적으로 앞뒤로 흔들리고 있었다. 어디로 가는 것일까? 왜 밤마다 저런 기괴한 모습으로 산을 오르는 것일까? 극도의 공포 속에서도 학진의 머릿속에는 의문이 꼬리를 물었다. 전날 밤에도 그 전날 밤에도 마루에서 들리던 미세한 발소리가 떠올랐다. 그녀는 학진이 환청에 시달려 잠들지 못하는 그 시간마다 매일 밤 집을 나서고 있었던 것이다. 알 수 없는 충동에 이끌려 학진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다. 차가운 바람이 목덜미를 스치며 소름을 돋게 했지만 그는 집신을 꿰어 심고 연화의 뒤를 밟기 시작했다. 달빛조차 나무 그림장에 가려진 어두운 산길이었다. 연화의 하얀 소복 자락만이 어둠 속에서 등불처럼 유일한 이정표가 되어주었다. 산속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주변의 공기는 더욱 무겁고 탁해졌다. 썩은 낙엽 냄새와 피비린내 비슷한 묘한 악취가 코끝을 맴돌았다. 학진의 귓가에 방 안에서 듣던 그 끔찍한 환청들이 다시 들려오기 시작했다. 날아가지 마. 잡히면 뜯어먹힐 거야.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마치 학진을 향해 손을 뻗어오는 것 같았다. 바닥에 깔린 침넝쿨들은 마치 뱀처럼 꿈틀거리며 그의 발목을 노리는 듯했다. 숨이 턱턱 막혀오고 눈앞이 어지러웠지만 학진은 입술을 꽉 깨물며 앞서가는 연화의 기이한 그림자를 놓치지 않으려 했었다. 얼마나 걸었을까? 가파른 능선을 하나 넘어서자 울창한 수림 사이에 제법 넓은 공터가 나타났다. 그 공터 한가운데에는 오래전 버려진 듯한 허름한 돌무덤 몇 기가 흉측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연화는 그 돌무덤 중 가장 크고 오래된 무덤 앞에 멈춰섰다. 학진은 굵은 고목 뒤에 몸을 숨긴 채 그녀의 행동을 지켜보았다. 연화는 무덤 앞에 무릎을 꿇더니 갑자기 두 손으로 미친 듯이 무덤가에 흙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사각, 사각, 사각. 손톱이 부러지고 피가 맺히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는 듯한 거친 손길이었다.
밤하늘을 울리는 기괴한 파열음에 학진은 짐짓 숨을 들이켰다. 한참을 그렇게 맨손으로 흙을 파내던 연화가 돌연 움직임을 멈추었다. 그러고는 파낸 구덩이 속으로 머리를 깊숙이 잡아갔다. 짐승이 고기를 뜯는 소리. 착, 착, 우두둑. 무언가를 지디기고 씹어 삼키는 듯한 소리가 적막한 산중을 울렸다. 소름이 전신을 타고 번지며 학진의 다리가 사시나무 떨듯 떨려왔다. 대체 무덤 속에서 무엇을 꺼내 먹고 있는 것인가? 구역질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간신히 참아내며 학진이 한 발짝 뒤로 물러선 순간이었다. 바스락. 발밑에 마른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정적을 찢었다. 그 작고 치명적인 소리에 무덤의 머리를 박고 있던 연화의 움직임이 뚝 멎었다. 정적. 숨이 멎을 듯한 찰나의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연화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달빛이 쏟아지는 그녀의 얼굴은 흙과 정체불명의 검붉은 액체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고개가 기계처럼 삐걱거리며 정확히 학진이 숨어있는 고목 쪽을 향해 돌아갔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흰자가 보이지 않았다. 낮 동안 보여주던 그 맑고 다정하던 눈동자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지옥의 밑바닥을 담아낸 듯한 새까만 어둠만이 두 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연화의 입꼬리가 기이하게 귀 밑까지 찢어지며 섬뜩한 미소를 지었다. 학진은 더 이상 이성을 유지할 수 없었다. 억눌러왔던 비명이 목구멍을 찢고 터져나왔고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산길을 내달리기 시작했다. 넘어지고 구르며 온몸이 가시에 긁히고 찢겼지만 아픔조차 느낄 수 없었다. 등 뒤에서 무언가가 무서운 속도로 쫓아오는 듯한 환청과 환각이 쉴 새 없이 그를 덮쳐왔다. 가까스로 초가집에 도착한 학진은 방 안으로 뛰어들어 문을 굳게 걸어 잠갔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덜덜 떨며 밤을 지새웠다. 방벽을 긁는 소리와 속삭임이 그 어느 때보다 거칠게 요동치며 학진의 밤을 무참히 난도질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문풍지 틈으로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날이 밝아오자 끔찍했던 환청도 벽을 기어다니던 그림자도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밤새 공포에 짓눌려 탈진한 학진이 멍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을 때였다. 선비님, 일어나셨습니까? 장지문 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너무나도 맑고 고운 낮에 듣던 연화의 평범한 목소리였다. 조심스럽게 문이 열리고 소반에 정갈한 아침상을 받쳐든 연화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의 옷은 한 점의 흙먼저 없이 깨끗했고 머리칼은 단정하게 빗어 넘겨져 있었다. 손톱 끝에도 피 한 방울, 흙 한 줌 묻어 있지 않았다. 밤새 바람이 찼는데 잠자리는 불편하지 않으셨는지요? 연화가 눈웃음을 지으며 물었다. 학진은 얼어붙은 채 그녀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어젯밤 보았던 검붉은 액체로 뒤덮인 얼굴과 찢어질 듯한 미소는 환각이었던가? 아니면 지금 이 아침 햇살 아래에서 웃고 있는 이 여인이 환각인 것인가? 학진은 덜덜 떨리는 손을 옷자락 아래로 숨기며 애써 마른 침을 삼켰다. 평범한 미소 너머로 언뜻 스쳐 지나가는 그녀의 서늘한 시선이 지난밤의 그 기괴한 그림자는 결코 꿈이 아니었음을 경고하는 듯했다. 이 산중의 외딴 집은 결코 사람이 머물러서는 안 돼 저주받은 덫이었다. 낡은 서책과 피 묻은 은비녀. 깊은 밤 산골짜기에 자리한 초가집은 짙은 어둠과 무거운 정적 속에 완전히 잠겨 있었다. 산짐승의 울음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기이할 정도의 고요함이 사방을 짓누르고 있었다. 방 안에 누워있던 학진은 뒤척이다 못해 결국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다. 피로가 뼈마디 깊숙이 스며들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경은 잔뜩 곤두서서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문풍지를 흔들고 지나가는 밤바람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은밀한 속삭임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학진은 숨죽여 옆방의 기척을 살폈다. 그를 이 외딴 초가집으로 거두어준 여인은 곤히 잠든 끝 얇은 흙벽 너머로는 일정한 숨소리조차 들려오지 않았다. 낮 동안 그녀가 보여준 모습은 몹시도 평범하고 가련했다. 거친 베옷을 입고 소박한 미소를 지으며 따뜻한 차를 내어주던 여인의 손길은 분명 세파에 시달린 촌부의 그것이었다. 그러나 학진의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위화감이 거머리처럼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흙바닥을 딛고 있음에도 발소리가 거의 나지 않았고 우연히 마주친 눈빛의 깊은 곳에는 숨길 수 없는 서늘한 기운이 서려 있었다. 답답함을 이기지 못한 학진은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스레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구름 사이로 반쯤 모습을 드러낸 하얀 달이 마당에 푸르스름한 빛을 뿌리고 있었다. 찬 공기가 폐부를 찌르자 머리가 조금 맑아지는 듯했다. 그는 발길이 닿는 대로 초가집의 측면을 돌아 인적이 드문 뒤뜰로 향했다. 뒤뜰은 정갈하게 쓸려 있던 앞마당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다. 무성하게 자라난 잡초들이 사람의 무릎 높이까지 올라와 있었고 썩어가는 고목나무 몇 그루가 기괴한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오랫동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듯한 스산한 분위기였다. 학진은 무언가에 이끌리듯 잡초를 헤치며 안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달빛이 구름에 가려졌다 나타나기를 반복하는 가운데 그의 시선이 뒤뜰 구석에 자리한 낡은 장독대 밑에 흙바닥에 머물렀다. 다른 곳은 잡초가 빽빽하게 얽혀 있었지만 유독 장독대 가장자리의 한 구석만은 최근에 흙을 파헤쳤다가 다시 덮은 듯한 흔적이 뚜렷했다. 주변의 흙 색깔과 미묘하게 달랐고 억지로 다져놓은 듯한 모양새였다. 평범한 촌부가 뒤뜰 구석에 무언가를 묻을 이유가 무엇일까? 학진의 가슴 속에서 희미했던 의심이 점차 구체적인 호기심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주위를 한번 살핀 뒤 숨을 죽이고 그 자리에 쪼그려 앉았다. 맨손으로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내기 시작했다. 흙은 겉보기와 달리 물기를 머금어 부드러웠다. 얼마 파느려 가지 않아 그의 손끝에 서늘하고 매끄러운 이물질이 닿았다. 흙투성이가 된 두터운 유산지였다. 학진은 주변의 흙을 조심스레 털어내고 그 뭉치를 밖으로 꺼냈다. 성인 남성의 두 손에 겨우 들어올 만큼 묵직한 크기였다. 기름을 먹인 종이는 여러 겹으로 단단하고 꼼꼼하게 동여매져 있어 내용물을 습기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하고 있었다. 가쁜 숨을 억누르며 학진은 겹겹이 쌓인 유산지를 풀었다. 마지막 껍질을 벗겨내자 달빛 아래 그 정체가 드러났다. 그것은 검은 비단으로 한 번 더 감싸인 낡은 서책이었다. 비단은 비록 빛이 바래고 흙먼지가 묻어 있었으나 촌부의 집에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고급스러운 재질이었다. 학진은 마른 침을 삼키며 비단을 걷어내고 서책을 펼쳤다. 오랜 세월의 흔적을 증명하듯 책장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가장자리는 너덜거렸다. 표지에는 아무런 제목도 적혀 있지 않았다. 학진은 달빛의 의지에 서책의 첫 장을 넘겼다. 그곳에는 반듯하고 힘있는 필체로 쓰인 기이한 문장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것은 일상적인 일기나 농사일지가 아니었다. 특정 지역의 지형지물, 여러 사람의 이름과 직책, 그리고 그들 사이의 복잡한 금전거래와 은밀한 만남의 날짜들이 암호처럼 나열된 기록이었다. 무엇보다 학진을 경악하게 만든 것은 명단에 적힌 이름들 중 절반 이상의 붉은 먹으로 진하게 줄이 그어져 있다는 점이었다. 그 이름들은 학진 역시 들어본 적이 있는 조정의 고관대작이나 도성에서 내로라 하는 세력가들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서책이 아니다. 누군가의 치부책이거나 아니면 살생부다.
학진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평범해 보이던 여인이 왜 이런 무시무시한 물건을 초가집 뒤뜰에 묻어두었단 말인가. 그의 머릿속이 혼란스럽게 엉켜갈 무렵 서책의 중간쯤을 넘기던 중 책장 사이에서 묵직한 무언가가 무릎 위로 툭 떨어졌다. 챙그랑 작지만 날카로운 금소금이 정적을 깨고 울렸다. 학진은 화들짝 놀라며 바각을 내려다보았다. 흙바닥 위로 둔탁한 은빛을 내뿜는 물건이 떨어져 있었다. 그것은 여인들의 머리에 꽂는 은비녀였다. 학진은 떨리는 손으로 은비녀를 집어들었다. 단순한 은비녀가 아니었다. 부녀의 머리 부분에는 정교하게 조각된 매화 문양이 새겨져 있었는데 꽃잎 하나하나의 세미한 묘사는 한양 최고의 장인이 아니면 만들어낼 수 없는 솜씨였다. 궁중이나 최고의 귀족 가문의 여인들만이 소유할 법한 진품 중의 진품이었다. 촌부가 평생을 모아도 만져보지 못할 귀한 물건. 하지만 학진의 시선을 진정으로 사로잡은 것은 비녀의 화려한 세공이 아니었다. 비녀의 몸통 부분부터 날카로운 끝자락까지 본래는 눈부시게 하였을 은빛 표면에 검붉은 얼룩이 두껍게 말라붙어 있었다. 그것은 너무도 뚜렷한 빗자국이었다. 누군가의 뜨거운 선혈이 비녀를 타고 흘러내려 굳어버린 흔적. 심지어 비녀의 끝부분은 무언가를 강하게 찌른 듯 미세하게 휘어져 있었다. 학진은 숨을 헐떡이며 손에 든 은비녀와 무릎 위의 서책을 번갈아 보았다. 피냄새가 흙냄새와 섞여 코끝을 찌르는 듯했다. 뇌리에 벼락이 치듯 무서운 상상이 스쳐 지나갔다. 이 은비녀는 장신구가 아니었다. 누군가의 목숨을 앗아간 흉기였다. 그는 고개를 들어 자신이 걸어온 길, 초가집을 향해 시선을 던졌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납작하게 엎드린 초가집이 마치 입을 벌린 거대한 야수처럼 보였다. 그 안에서 자고 있을 여인의 모습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거친 손, 초라한 배옷, 서글퍼 보이던 미소. 그 모든 것은 정체를 숨기기 위한 완벽한 거짓이자 가면에 불과했던 것인가. 조정의 고위 관료들을 적어놓은 살생부, 그리고 한양 최고위층의 상징이자 살인의 도구로 쓰인 피 묻은 은비녀. 이 두 가지를 외딴 산골에 묻어두고 숨어 지내는 여인의 진짜 정체는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영모에 휘말려 도망친 귀족 가문의 여신인가? 아니면 권력자들의 암투 속에서 은밀하게 움직이던 살수란 말인가? 어느 쪽이든 그녀가 평범한 촌부가 아니라는 사실만큼은 명백해졌다. 학진은 극도의 공포와 걷잡을 수 없는 호기심 사이에서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우연히 베풀어준 온정에 기대어 하룻밤을 정한 이 집이 사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소용돌이의 중심일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만약 여인이 깨어나 자신이 이 비밀을 파헤친 것을 알게 된다면 다음으로 붉은 줄이 그어질 이름은 학진 자신이 될 것이 분명했다. 그는 다급히 그러나 최대한 소리가 나지 않게 움직였다. 피 묻은 은비녀를 다시 서책의 갈피 사이에 끼워 넣고 검은 비단으로 단단히 감싼 뒤 유산지로 꼼꼼하게 덧쌌다. 겉보기에 처음과 똑같은 모양으로 뭉치를 만든 그는 파냈던 구덩이 속에 그것을 다시 집어넣고 흙을 덮었다. 흔적이 남지 않도록 주변의 낙엽과 잔가지들을 끌어모아 흙바닥 위를 자연스럽게 덮어 위장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손에 묻은 흙을 대충 털어낸 학진은 도망치듯 뒤뜰을 빠져나왔다.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고 자리에 누웠지만 심장의 고동소리가 귓가를 미친 듯이 때려대고 있었다. 이제 흙벽 너머의 정적은 더 이상 평화롭지 않았다. 그것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퍼런 칼날과도 같은 침묵이었다. 달빛이 차츰 기울고 먼 산등성이 너머로 새벽의 푸른 여명이 스며들기 시작했지만 학진의 눈앞에는 검붉은 피가 말라붙은 매화 문양의 은비녀가 선명한 환영처럼 계속해서 맴돌고 있었다.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련마을의 금기된 과거. 산등성이를 타고 내려오는 안개는 마치 산자의 발목을 부여잡는 망자의 손길처럼 축축하고 서늘했다. 학진은 집신 바닥에 지시겨지는 낙엽의 비명 같은 소리를 들으며
비탈길을 조심스럽게 내려왔다. 스승의 병세가 하루가 다르게 위독해지고 있었다. 피를 토하며 알아놓은 스승을 살리기 위해서는 절벽 부근과 아랫마을을 경계, 그늘진 습지에서만 자란다는 희귀한 약초인 자열초가 반드시 필요했다. 평소라면 발길을 끊었을 아랫마을이었지만 학진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마을 어귀를 지키고선 장승들은 오랜 세월 비바람에 깎여 기괴한 미소를 머금은 채 학진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썩어가는 장승의 나무 틈새로 음산한 바람이 스치며 기묘한 울음소리를 냈다. 학진이 마을 안으로 들어서자 가장 먼저 그를 반긴 것은 숨막힐 듯한 적막이었다.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마을에는 밥 짓는 연기조차 피어오르지 않았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나 아낙네들의 다듬이질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 잿빛 구름 아래 웅크린 초가집들이 무덤가의 봉군처럼 납작하게 엎드려 있을 뿐이었다. 인기척을 찾아 좁은 골목으로 들어선 학진은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섬뜩한 시선들을 느꼈다. 반쯤 열린 살인문 틈으로 찢어진 창호지 구멍 사이로 빛을 잃은 흐리멍덩한 눈동자들이 그를 쫓고 있었다. 누구 하나 밖으로 나와 누구냐고 묻는 이가 없었다. 낯선 이방인을 경계하는 흔한 촌락의 모습이라기엔 그들의 눈빛에 서린 감정은 명백한 공포였다. 학진이 걸음을 멈추고 시선이 느껴지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문은 황급히 닫히고 쥐 죽은 듯한 고요가 다시 찾아왔다. 마침내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는 한 노파를 발견한 학진이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노파는 바싹 마른 나뭇가지 같은 손으로 힘겹게 두레박을 끌어올리고 있었다. 학진이 인기척을 내며 어르신, 길 좀 묻겠습니다. 하고 입을 떼는 순간 노파는 마치 저승사자라도 본 사람처럼 경악하며 두레박을 놓쳐버렸다. 풍덩 하는 소리와 함께 깊은 우물 속으로 두레박이 곤두박질 쳤고 노파는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뒷걸음질을 쳤다. 저는 그저 병자를 구하기 위해 자열초라는 약초를 찾으러 온 약초꾼입니다. 마을 뒤편 구릉지 쪽에 그 약초가 많다고 들었는데 가는 길을... 학진의 입에서 마을 뒤편 구릉지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노파는 짐승처럼 기괴한 비명을 내질렀다. 아이고, 나는 모른다. 나는 아무것도 못 봤어. 피가... 그곳은 피가 마르지 않는 곳이야. 노파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며 자신의 치마폭을 부여잡고 도망치듯 골목 안으로 사라졌다. 학진은 당혹감에 휩싸여 멍하니 서 있었다. 약초가 자라는 장소를 물었을 뿐인데 마치 건드려서는 안 될 영린을 건드린 것 같은 이 기이한 반응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쯤 해두식의 젊은이, 그때 등 뒤에서 낮고 신 목소리가 들려왔다. 돌아보니 낡은 비단 두루마기를 걸친 백발의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다.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드러난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운 이 아랫마을의 촌장이었다. 촌장의 뒤에는 장정 서넛이 잔뜩 굳은 표정으로 낫과 몽둥이를 쥔 채 서 있었다. 그들의 손 역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학진을 위협하려는 목적이라기보다는 스스로의 두려움을 감추기 위한 방어적인 태도에 가까웠다. 촌장은 학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자네가 찾는 그 약초는
이 마을에서 거론조차 해서는 안 되는 저주의 이름이라네. 다지 사람인 듯하니 화를 면하고 싶다면 당장 발길을 돌리게. 촌장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함께 짙은 체념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스승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학진은 물러설 수 없었다. 어르신, 제 스승님께서 사경을 헤매고 계십니다. 그 약초가 아니면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드십니다. 부디 길만이라도 알려주십시오. 이 마을 사람들이 왜 이토록 두려움에 떨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그저 약초만 구해서 떠날 뿐입니다. 학진은 땅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읍소했다. 촌장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동정심, 죄책감, 그리고 잊고자 했던 끔찍한 기억에 대한 공포. 한참을 침묵하던 촌장은 뒤에 선 장정들에게 손짓해 물러나게 한 뒤 학진에게 자신을 따라오라고 고갯짓을 했다. 촌장의 집은 마을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기와집이었으나 곳곳이 허물어지고 거미줄이 쳐져 있어 흉가나 다름없었다. 어두컴컴한 방 안으로 학진을 안내한 촌장은 등잔에 불을 붙였다. 희미한 불빛이 촌장의 일그러진 얼굴을 비쳤다. 자네가 가고자 하는 그 마을 뒤편 구룽지는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 지역에서 가장 덕망 높던 류대감마님 일가의 저택이 있던 자리라네. 촌장은 마른 입술을 죽이며 무거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거미줄에 걸린 나비의 날갯짓처럼 처절하게 떨렸다. 학진은 숨을 죽이고 노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10년 전 류대감은 아랫마을 사람들에게는 살아있는 부처와도 같은 존재였다. 흉년이 들면 곳간을 열어 백성들을 구휼했고 억울한 일을 당한 이가 있으면 나서서 관아에 따져 묻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하늘처럼 우러러 보았고 류대감 일가가 머무는 구룽지는 마을의 심장이자 안식처였다. 하지만 그 선함이 화근이었어. 촌장의 눈동자에 서서히 붉은 핏발이 서기 시작했다. 한양에서 권력 다툼에 밀려난 조정 대신들이 류대감을 영모의 주동자로 몰아세웠지. 잊지도 않은 반란의 증거가 날조되었고 어느 달없는 금은밤 피에 굶주린 토벌대 수백 명이 산을 넘어 마을로 들이닥쳤네. 촌장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고 학진은 눈앞에 그날 밤의 참상이 그려지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토벌대는 류대감의 저택을 불태우고 가문 사람들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도륙했어. 갓난아이의 울음소리가 칼바람에 끊기고 살려달라 애원하는 부녀자들의 목소리가 불길에 삼켜졌지. 그 밤 구룽지에서 흘러내린 피가 마을의 도랑을 붉게 물들일 정도였네. 하지만 정말로 끔찍했던 것은 토벌대의 칼날이 아니었어. 촌장은 마침내 참지 못하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오열하기 시작했다. 손가락 틈새로 흘러나오는 회한의 눈물이 낡은 장판을 적셨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네. 유대감 일가가 살육당하는 동안 우리 마을 사람들은 모두 문을 걸어 잠그고 숨죽여 떨고만 있었지. 심지어 토벌대가 촌장인 내 목에 칼을 들이밀고 영모에 동조했냐고 물었을 때 나는 살기 위해 유대감이 불온한 무리들을 끌어들였다고 거짓 증언을 하고 말았어. 나뿐만이 아니었네. 유대감의 은혜로 목숨을 부지했던 마을 사람들 모두가 제 목숨 하나 건지겠다고 그분을 팔아넘겼지. 학진은 경악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다. 왜 마을 전체가 마치 유령에 쓰인 듯 생기를 잃었는지, 왜 구룽지라는 말에 노파가 발작하듯 비명을 질렀는지 비로소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이 마을 사람들을 짓누르고 있는 것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10년 동안 단 하루도 그들을 놓아주지 않은 끔찍한 죄책감과 은인을 제 손으로 밀어넣었다는 씻을 수 없는 업보였다. 그날 이후 불타버린 저택터에는 기이한 핏빛 약초들이 자라나기 시작했네. 자네가 찾는 자열초 말일세. 본디 음습한 곳에서 드물게 자란다는 그 풀이 류대감 일가의 피가 스며든 그 구릉지 전체를 붉게 뒤덮었지. 우리 마을 사람들은 그 풀이 억울하게 죽어간 류대감 일가의 피눈물과 한이 맺혀 피어난 것이라 믿고 있네. 밤마다 구릉지 쪽에서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여인들의 통곡소리가 들려오지. 우리는 10년째 그 환청과 악몽 속에서 하루하루 지옥을 살아가고 있는 게야. 이야기를 마친 촌장은 완전히 기력이 쇠한 듯 고개를 떨구었다. 방 안에는 등잔불이 타들어가는 소리만이 저량하게 울렸다. 학진은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흙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비릿한 피냄새가 코끝을 스치는 듯했다. 마을 사람들이 지고 있는 업보의 무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웠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필요한 약초가 수십 명의 억울한 생명이 짓밟히고 처참하게 몰살당한 피의 대가로 피어난 것이라니. 학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진실을 마주한 그의 발걸음은 처음에 마을로 내려왔을 때보다 천근만큼 무거워져 있었다. 촌장은 더 이상 그를 말리지 않았다. 그저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스스로가 만든 무간지옥 속으로 다시 침잠에 들어갈 뿐이었다. 촌장의 집을 나선 학진은 잿빛 안개 너머 불길하게 솟아있는 마을 뒤편의 구릉지를 바라보았다. 안개에 휩싸인 그곳은 마치 거대한 피웅덩이처럼 붉은 기운을 내뿜고 있는 듯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구릉지 쪽에서 스산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나뭇잎이 부대끼는 소리이기도 했고 10년 전 그날 밤 살려달라 부르짖던 자들의 애달픈 울음소리 같기도 했다. 스승을 살리기 위해서는 저 저주받은 핏빛의 땅으로 들어가 금기된 과거의 잔해를 베어내야만 한다. 학진은 소매를 걷어붙이고 허리춤에 찬 낫의 자루를 꽉 쥐었다. 마을 사람들의 죄악과 공포가 스며든 땅, 억울한 망자들의 핏빛 원한이 피워낸 자열초를 향해 학진은 무겁고도 결연한 첫발을 내디뎠다. 그의 뒤로 마을의 닫힌 문틈 사이로 훔쳐보는 흐리멍덩한 눈동자들이 여전히 죽은 자들의 원운처럼 그를 배웅하고 있었다. 여인의 눈물, 밝혀진 정체. 달빛조차 짙은 먹구름에 가려 자취를 감춘 칠흑 같은 밤이었다. 산길을 오르는 학진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다. 그의 품속에는 오래된 관아의 비밀 서고에서 찾아낸 낡은 장부와 누군가의 핏자국이 검붉게 말라붙은 밀서가 들어있었다. 지난 며칠 동안 그를 옥죄와 오던 모든 의문이 하나의 끔찍한 진실로 귀결된 참이었다. 마을 사람들의 기이한 침묵, 밤마다 들려오던 정체불명의 곡성, 그리고 산중턱 외딴 초가집에 홀로 살고 있는 아름답고도 서늘한 여인 연화. 학진은 이제 그녀가 왜 그토록 창백한 얼굴로 밤마다 등불을 켜둔 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는지, 왜 그녀의 손끝에는 한 줌의 온기조차 존재하지 않았는지 완벽하게 이해하고 말았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갈대밭을 지나자 저 멀리 익숙한 초가집의 윤곽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평소라면 아늑하게 느껴졌을 그 희미한 호롱불빛이 오늘 밤 따라 망자를 부르는 도깨비불처럼 처연하고 푸르스름하게 보였다. 학진은 살인문 앞에 서서 잠시 눈을 감았다.
바람이 불 때마다 문풍지가 우는 소리가 마치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의 비명처럼 귓가를 때렸다. 두려움보다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애통함이 그의 전신을 휘감았다. 그는 마른 침을 한번 삼키고는 조심스럽게 살인문에 밀고 마당으로 들어섰다. 연화낭자 계십니까? 학진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방 안에서는 바느질하는 소리만이 사각사각 들려올 뿐 기척이 없었다. 평소라면 맑은 목소리로 그를 맞이했을 연화였으나 오늘따라 집안은 무덤처럼 고요했다. 학진이 돛돌 위로 올라서며 닫힌 방문 앞에 서자 얇은 창호지 너머로 일렁이는 그녀의 그림자가 보였다. 아니, 그것은 그림자라기보다는 허공에 떠있는 검은 얼룩에 가까웠다. 숨을 깊게 들이마신 학진이 조심스레 방문을 열었다. 방 안의 공기는 바깥의 밤바람보다도 훨씬 차가웠다. 코끝을 찌르는 서늘한 향내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연화는 방 한가운데 앉아 흰 소복을 지르며 바느질에 열중하고 있었다. 그녀의 긴 흑단 같은 머리카락은 어깨를 넘어 바닥까지 늘어져 있었고 호롱불 아래 비친 그녀의 옆얼굴은 살아있는 사람의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투명하고 창백했다. 그녀는 학진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시선은 오직 바늘 끝에 고정되어 있었다. 밤이 깊었는데 어찌 이리 늦은 발걸음을 하셨습니까, 선비님?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고왔으나 오늘따라 묘하게 공허하고 서글픈 울림을 품고 있었다. 학진은 방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는 더 이상 말을 빙빙 돌릴 여력이 없었다. 그의 손이 떨리는 품속으로 향했고 이내 구겨진 밀서와 낡은 장부를 꺼내어 방바닥에 내려놓았다. 오늘 관아에 폐쇄된 서구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년 전 이 마을을 피로 물들였던 참극의 전말을 보았습니다. 연하의 바느질이 뚝 멎었다. 허공에 멈춰선 그녀의 하얀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파르르 떨렸다. 학진은 슬픔이 가득 찬 눈으로 그녀의 가녀린 뒷모습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류대감마님은 관아의 구휼미를 횡령하지 않으셨더군요. 오히려 백성들을 쥐어짜는 탐관오리들의 만행을 고발하려다 그들의 간악한 계략에 빠져 억울하게 영모의 누명을 쓰고 참수를 당하신 것이었습니다. 대감마님의 가솔들은 모두 관노로 끌려가거나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고 대감의 하나뿐인 외동딸이었던 류연하낭자 역시 아비의 참수 소식을 듣고 벼랑에서 몸을 던져 자결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방 안의 호롱불이 불현듯 거세게 흔들리더니 이내 푸른 기치로 변하며 주변의 온도를 급격히 떨어뜨렸다. 학진의 입에서 하얀 입김이 품어져 나왔다. 인간의 한계를 벗어난 냉기가 바닥에서부터 기어 올라와 학진의 살갗을 파고들었지만 그는 피하지 않았다. 낭자는 사람이 아니시지요. 3년 전 그 벼랑에서 이미 숨을 거두었으나 가문의 억울함을 풀지 못해 이승을 떠나지 못하고 구천을 떠도는 원혼. 그것이 낭자의 진짜 정체 아닙니까? 침묵이 내려앉았다. 숨 막힐 듯한 고요 속에서 오직 바람 소리만이 방안을 맴돌았다. 이윽고 연화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학진을 바라보았다. 늘 따뜻한 미소를 띠고 있던 그녀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생기가 존재하지 않았다. 깊고 어두운 심연처럼 새까만 눈동자, 그리고 핏기 하나 없는 입술. 그녀의 모습은 그제야 죽은 자의 처절한 본질을 드러내고 있었다. 알아버리셨군요. 연화의 입술이 달싹이자 방안을 가득 채우고 있던 환영이 산산조각나기 시작했다. 아늑했던 초가집의 내부가 썩은 내 나는 폐가로 변해갔다. 온기가 돌던 화로는 재만 남은 채 식어 있었고 그녀가 덮고 있던 비단 이불은 거미줄이 잔뜩 쳐진 낡은 거적대기로 변했다. 환상이 거친 자리에 남은 것은
3년의 세월 동안 비바람에 깎이고 무너진 폐허 속에서 오직 하늘 품고 앉아있는 처절한 귀신의 모습이었다. 선비님께는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토록 휴직하고 비참한 저의 진짜 모습을 그저 길을 잃고 헤매는 다정한 선비님에게만은 평범한 여인으로 기억되고 싶었습니다. 연화의 목소리가 처절하게 갈라졌다. 그녀의 새까만 눈동자에서 붉은 핏방울 같은 눈물이 차올랐다. 망자의 눈물이었다. 그 눈물이 창백한 뺨을 타고 흘러내려 바닥에 떨어지자 바닥에 흙이 얼어붙으며 하얀 성에가 끼었다. 제 아버지는 평생을 바르고 곧게 사신 분이었습니다. 백성이 굶주리면 본가의 창고를 열었고 억울한 자가 있으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관하로 달려가 변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의 목이 저작거리에 내걸리던 날 그 짐승 같은 자들은 아버지가 백성의 피를 빨아먹은 역적이라며 조롱했습니다. 제 눈앞에서 어머니가 창칼에 베어 쓰러졌고 어린 동생들은 무자비한 말발구발에 짓밟혔습니다. 연화의 몸 주위로 검은 원기가 회오리 치듯 피어올랐다. 그녀가 품고 있던 3년치의 지독한 원한과 고통이 학진의 숨통을 조여오는 듯했다. 그러나 학진은 두려움에 떠는 대신 앞으로 몸을 숙여 그녀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그의 눈빛에는 혐오나 공포 대신 깊은 연민과 분노가 서려 있었다. 저들은 저를 기생집의 관기로 팔아넘기려 했습니다. 아버지를 모욕한 자들의 술시중을 들며 평생을 짐승처럼 살라고 했습니다. 차라리 주붐으로 가문의 결백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절벽에서 몸을 던지던 그 순간 뼈가 부서지고 살이 찢기는 고통 속에서도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억울한을 풀기 전까지는 결코 명부의 강을 건너지 않겠노라고. 아비의 목을 친 자들의 더러운 죄상을 천하에 밝히기 전까지는 이승의 구천을 맴도는 악귀가 되어도 좋다고 말입니다. 연화의 절규가 밤하늘을 찢을 듯 메아리쳤다. 방 안의 문풍지가 찢어지고 낡은 문짝이 덜컹거렸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끔찍한 형상으로 변해갔지만 학진은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는 바닥에 놓인 장부와 밀서를 두 손으로 집어들고는 천천히 일어나 연화의 곁으로 다가갔다. 살아있는 자의 기운이 닿자 연화는 흠칫 놀라며 뒷걸음질을 쳤지만 학진은 그녀의 차갑고 투명한 손 위로 자신의 따뜻한 손을 포개어 얹었다. 손끝에 닿는 감촉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허상이었으나 학진은 마치 살아있는 사람의 손을 쥐듯 단단히 힘을 주었다. 낭자, 그만하십시오. 이제 그만 울어도 됩니다. 학진의 묵직하고 다정한 음성에 미친 듯이 휘몰아치던 원귀의 원기가 일순간 잦아들었다. 연화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커다란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인간이라면 마땅히 자신을 기정하며 두려워해야 할 텐데 이 사내는 어찌하여 자신을 이토록 슬픈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 내가 증명하겠습니다. 대감마님의 결백도 낭자가 흘린 피눈물도 내가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이 낡은 장부와 밀서가 그들의 추악한 죄를 증명하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것을 품고 한양으로 올라가 임금님께서 햄차하시는 길목에 엎드려 증을 치고 격쟁을 해서라도 류가문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내겠습니다. 학진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결연했다. 그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목숨을 걸고서라도 진실을 바로잡겠다는 한 사내의 맹세였다. 연하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분노로 가득했던 악귀의 형상이 서서히 허물어지고 원래의 그 곱고 애처로운 여인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다. 살아생전 흘리지 못했던 슬픔의 눈물이 죽어서야 비로소 한 사내의 다정한 약속 앞에서 터져나온 것이다. 망자의 눈물은 끝없이 흘러내려 폐가의 차가운 흙바닥을 적셨다. 학진은 묵묵히 그녀의 곁을 지키며 앉아 있었다.
그녀의 뼈 사무친 한이 모두 눈물이 되어 흘러내릴 때까지. 구름이 걷히고 창문 틈으로 스며든 창백한 달빛이 울고 있는 원원과 그 곁을 지키는 선비의 어깨 위로 고요히 내려앉고 있었다. 두 사람을 둘러싼 차가운 공기 속에서 마침내 지독한 원한의 고리가 조금씩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진실이 밝혀진 이 밤, 여인의 눈물은 비로소 구원과 복수를 향한 첫 번째 씨앗이 되어 싹을 틔우고 있었다. 원혼의 위령제와 떠나는 발걸음 무겁게 짓누르던 마을의 새벽 안개가 서서히 걷히고 동력 하늘에서 붉은 해가 솟아오르고 있었다. 지난밤 핏빛으로 얼룩졌던 연화의 억울한 사연을 온몸으로 받아낸 학진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형형하게 빛났다. 그는 보찜 속에 촌장의 탐욕과 비리가 낱낱이 기억된 장부, 그리고 연화의 죽음에 얽힌 끔찍한 진실을 증명할 결정적인 물증들을 단단히 묶어 넣었다. 진실을 마주한 선비의 발걸음에는 추후의 망설임도 없었다. 학진이 산길을 내려와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이 고을을 관할하는 관아였다. 이른 아침부터 관아의 북을 울리는 둔탁한 소리가 고을 전체에 메아리 쳤다. 신문고를 두드리는 학진의 손끝에는 연화가 흘렸던 피눈물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관아의 대청마루에 불려 올라간 학진은 사또 앞에서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호랑이의 포효처럼 위엄이 있었고 꺼내놓는 증거들은 서리빨처럼 차갑고 명백했다. 촌장이 마을 사람들을 겁박하여 토지를 갈취했네요. 그 과정에서 연화의 아비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운 일, 그리고 끝내 진실을 파헤치려던 연화를 참혹한 죽음으로 몰아넣고 이를 악귀의 소행으로 꾸며낸 추악한 전말이 백일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사또는 장부를 넘길수록 사색이 되었고 이내 불호령을 내렸다.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쳤을 때 촌장은 여전히 자신의 권력 뒤에 숨어 거드름을 피우고 있었다. 그러나 오라에 묶여 관아 마당에 무릎이 꿇리는 순간 그가 두르고 있던 거짓의 철갑은 산산조각이 났다. 발뺌하고 소리치며 발악하던 촌장도 학진이 내민 물진과 연화의 마지막 유품 앞에서는 넋을 잃고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다. 마을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원귀의 저주는 사실 인간의 끝없는 탐욕이 만들어낸 비극이었음이 만천하에 밝혀졌다. 형틀에 묶인 촌장과 그 수하들의 비명은 지난 세월 연화가 어두운 골방에서 삼켜야 했던 비명에 비하면 한없이 가벼운 것이었다. 진실이 밝혀지고 죄인들이 옥장으로 끌려간 뒤 학진은 다시 마을로 돌아왔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함께 핍박받던 연화를 외면했던 자신들의 비겁함에 대한 깊은 부끄러움이 서려 있었다. 학진은 마을 촐로들을 모아놓고 조용히 타일렀다. 법의 심판은 관아에서 내렸으나 이 땅에 서린 억울한 피눈물을 씻어내고 떠돌던 혼백을 달래는 것은 남은 자들의 몫이라고 말이다. 그날 해질 무렵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선앙당 앞 공터에서는 연하의 넋을 기리는 조촐하지만 정성스러운 위령제가 열렸다. 학진은 직접 제문을 지어 붓을 들었고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집에 있던 가장 깨끗한 쌀과 과일을 내어와 제상을 차렸다. 두려움에 떨며 문을 걸어 잠그기만 했던 안악들은 연하를 위해 새로 지은 무명소복을 제상 한편에 올리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어스름이 내리는 산기슬, 촛불이 일렁이는 제상 앞에서 학진이 술잔에 맑은 술을 채워 올렸다. 그리고 품에서 정성껏 쓴 제문을 꺼내어 낮고 깊은 목소리로 읽어내려가기 시작했다. 비명에 간 어린 혼이여, 인간의 탐욕이 빚어낸 끔찍한 어둠 속에서 홀로 얼마나 춥고 외로웠는가. 내가 흘린 붉은 눈물은 이제 밝은 햇살 아래 진실로 드러났고 너를 올가매던 악인들은 응당한 죗값을 받게 되었으니 이제 그 무거운 원한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이승에서의 고통과 슬픔은 모두 이 한 잔의 술에 씻어내어 평안한 저승길로 오르라. 살아남은 자들이 엎드려 너의 명복을 비니
부디 따뜻한 빛 속으로 나아가라. 학진의 애절한 제문 낭독이 끝날 무렵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 사방을 짓누르듯 차갑게 불어오던 음산한 산바람이 일순간 찾아들더니 마치 누군가의 부드러운 손길처럼 따스한 미풍이 되어 재상 주위를 한 바퀴 감싸 안은 것이다. 재상 위에 꽂혀 있던 향의 연기가 하늘을 향해 곧게 피어오르며 흩어졌다. 마을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바닥에 엎드려 오열했고 학진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희미하게 미소 짓는 연하의 환영을 본 듯했다. 소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의 원망도 슬픔도 남아있지 않았다. 한 맺힌 원혼이 비로소 따뜻한 위로 속에서 영원한 안식을 찾은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의 공기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맑고 상쾌했다. 밤새 이슬을 머금은 풀잎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났고 산새들의 지저김이 경쾌하게 울려 퍼졌다. 학진은 객사에서 나와 묵직해진 보찜을 고쳐맸다. 한양으로 향하는 길을 너무 오래 지체할 수는 없었다. 마을 어귀에는 이른 아침부터 그를 배웅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학진의 손을 부여잡고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갓 구운 주먹밥과 튼튼한 집신 몇 켤레를 학진의 보찜에 챙겨 넣어주는 촐미들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다. 선비님의 그 크신 은혜, 저희 마을 사람들은 죽어 백골이 되어서도 잊지 않을 것입니다. 학진은 인자한 미소로 그들의 손을 마주 잡았다. 은혜라니요. 저는 그저 글을 읽는 선비로서 눈앞의 불의를 외면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제 이 마을에 드리웠던 먹구름이 거쳤으니 부디 서로를 의지하며 평안하게 살아가십시오. 연화의 무덤에도 가끔 들러 잡초를 걷어내 주신다면 그 아이도 저승에서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학진은 사람들에게 정중히 묘을 한 뒤 다시 길을 나섰다. 흙먼지가 날리는 좁은 산길을 걸어 올라가는 그의 등 뒤로 아침 햇살이 길게 부서져 내렸다. 처음 이 마을에 발을 들였을 때 느꼈던 기분 나쁜 한기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청명한 바람만이 그의 도포자락을 가볍게 흔들고 있었다. 과거 시험을 치르기 위해 한양으로 향하던 길, 그 여정에서 만난 기이하고도 슬픈 사건은 학진에게 100권의 책을 읽는 것보다 더 큰 가르침을 주었다. 진정한 학문이란 방구 속에서 옛 성현의 글귀를 달달 외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핍박받고 억울한 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세상을 바르게 잡아나가는 실천에 있음을 그는 뼛속 깊이 깨달았다. 선비 학진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동시에 그가 짊어진 내일의 무게는 더욱 굳건해져 있었다. 아득히 뻗어 있는 길의 끝, 한양을 향해 걸어가는 학진의 늠름한 뒷모습이 능선 너머로 서서히 사라져갔다. 비록 연화의 아픈 사연이 담긴 이 마을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지만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진실을 향해 나아가는 학진의 기나긴 여정은 이제 막 새로운 막을 올린 참이었다.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반드시 아침이 오듯 세상의 모든 억울함은 결국 진실에 비답해 그 모습을 드러내고 마는 법입니다. 인간의 탐욕이 빚어낸 비극과 그것을 바로잡는 한 선비의 용기, 그리고 원혼의 넋을 달래는 따뜻한 마음이 여러분의 가슴에도 작은 울림으로 가닿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길을 걸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학진의 발걸음처럼 굳건하고 지혜로운 이야기들을 앞으로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하나하나가 흩어진 이야기들을 모아 더욱 흥미롭고 깊이 있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날씨가 많이 차갑습니다. 늘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시간에도 발걸음을 멈추게 할 기묘하고 매혹적인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